AI 교육을 하고 AI 솔루션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AX는 모호합니다. 리더들은 2026년 어떻게 AX 로드맵을 짜야 할까요? 국내 AX 최고 전문가 김지연, 박성혁의 리더를 위한 AX 로드맵 설계 워크숍. AX 전략 수립의 프레임워크 설명과 워크북 제공. AX 로드맵, AX 전략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십시오. 교수님은 피지컬 AI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다는 인간 행동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기계에 학습시키는 연구를 하고 계신다. IMU라고 해서 스마트워치나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 몸에 부착을 하고 움직이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로봇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동작을 학습하는 방식이 광학 기반 모션 캡처였었잖아요. 광학 기반 모션 캡처의 장점은 사람의 움직임을 거의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성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카메라가 굉장히 비쌉니다. 문제점은 그 안에서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몸에 센서만 붙이면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가 남들이 다 라이다라는 비싼 장비를 가지고 자율주행 연습할 때 카메라 8대로 해서 원가를 확 낮춘 그 이론하고도 약간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박영선의 테크토크 오늘 8번째 순서입니다. 올해 화두가 피지컬 AI. 이 피지컬 AI는 곧 로봇, 휴머노이드의 시대가 왔다. 이런 건데요. 이 로봇을 어떻게 사람처럼 훈련을 시킬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미국의 5대 빅테크 중에 한 곳에서 어마어마한 연봉의 오파를 받고도 교수로 돌아온 고려대학교 김대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으로 돌아오신 게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사실은 고민이 없었다면 정말 거짓말이고요. 이게 네. 당연히 돈도 많이 주지만 이게 미국에 있는 빅테크에서 제공해주는 영구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 이제를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과제를 스스로 수주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와서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제가 은사님 같이 생각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때 미국에 오셔가지고 한번 밥을 사주시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인프라도 너무 좋고 연구 환경도 너무 좋고 미국에 남아있는 것도 고민 중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든다라고 하니까 그분께서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이 한국에 와야지 이러면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보고 네. 전달해주는 교육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움직였고요. 사실 물론 어릴 때부터 교수를 생각해오고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또 결정을 하는데 아주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애국심이 크게 작용했네요. 제가 그 당시에 하버드 실험실도 가봤었는데요. 한국의 실정을 비교하면 참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의 펀딩 규모 자체도 다르지만요. 하버드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이제 기부를 많이 받는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한테 학교 단위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금액 또한 굉장히 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버드가 뭐 법대도 유명하지만 경영대학, 이과대학 이런 다양한 이제 대학들이 유명하잖아요. 경영대학과 공과대학을 바로 옆에 지어놓고 그 중간에 허브를 만들어서 맞아요. 그 사이사이에서 연결을 해주는 장점이 있었고요. 의과대학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공대에서도 의과대학에 필요한 공학 연구를 같이 하는 그런 연구실들을 양성을 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대학교가 가야 되는 방향을 명확하게 알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나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서로 다른 과의 융합, 서로 다른 과에 있는 연구원들, 학생들이 만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센터 같은 것들이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로봇의 훈련 어떻게 하는지 이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의 지능 단계를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지 단계, 두 번째는 계획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메커니즘을 잘 생각을 해보면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감각을 이용해서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각과 인지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정하는 계획, 리즈닝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와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이제 행동
액션의 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로봇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작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로봇이 현재 어디 위치에 있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주변 지형이나 주변 어떤 물체들이 있는지 탐지하는 것이 한 가지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치와 주변 환경을 알아야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어떤 것을 잡고 어떤 것을 옮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같은 경우는 시각, 촉각, 청각 등을 통해서 인지된 것을 바탕으로 로봇이 어떤 행동을 수행하게 될지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챗GPT가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로봇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대용량 시각 언어 모델, 즉 비전 랭귀지 모델 같은 것들이 활용이 돼서 이제 어떤 것을 해달라라고 사람이 말을 하면은 시각적으로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산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획 단계부터 LLM 모델은 한계를 이제 보여주는 거군요. 사실 로봇 같은 경우는 언어로 뭔가를 이제 명령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제 수행할 수가 없는 게요. 이제 앞에 있는 오브젝트가 물체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제 앞에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장애물이 있는지 걸어갈 때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각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액션. 행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로봇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팔을 원하는 이게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 관절마다 달려있는 모터를 어떻게 구동을 해야 될지 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로봇 훈련을 한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제 언어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이제 목표를 이제 로봇한테 주었을 때 그 로봇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계획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종기 같은 걸 사용해서 네. 로봇을 이제 움직이게 하고 물체를 잡는다든지 이동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언어 명령을 내리면 이제 실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신경망을 학습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이 로봇 훈련사라는 것이 새로운 직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몇십 명이 몇 년에 걸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로봇이 관절 정보가 예를 들어 6층 로봇에서 7층 로봇으로 바뀐다든지, 로봇의 팔 길이가 달라진다든지, 모양이나 구조가 달라졌을 때 이런 데이터를 다시 모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로봇을 이제 훈련하기 위한 사람이 이제 현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과정조차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AI가 시뮬레이션 환경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트윈일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스스로 학습을 한다든지, 또는 유튜브 데이터를 보면서 로봇이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점점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떤 가장 최상 레벨에 와 있는 회사들의 훈련 방법은 유튜브를 먼저 보고 학습하고 또 뭔가를 여기다가 더 첨가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사실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일단 방대한 양의 인터넷 데이터, 영상이죠. 들을 이제 가지고 먼저 학습을 시킬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학습을 먼저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영상 데이터의 문제점은 2D라는 점입니다. 네. 3차원 사람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행동을 다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종기를 쓴다든지 사람이 움직이는 걸 3차원으로 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한 번 더 학습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수님은 피지컬 AI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다는 인간 행동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계에 학습시키는 연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그 학습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많은 이제 연구소나 기업에서 하고 있는 방식대로 조종기를 만들어서 조종을 하는 방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션 캡처라고 해서 이제 3차원 카메라를 통해서 3차원 사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IMU라고 해서 Inertial Measurement Unit이라고 하는 센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스마트워치나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센서를 부착을 하는군요. 그래서 사람 몸에 부착을 하고 이 사람이 부착한 센서 기준으로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을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로봇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센서를 사람 몸에 부착시키는 것, 요것이 다른 사람들이 로봇 훈련시키는 거하고 다른 차이점인가요? 교수님이 하시는 독특한 방법이?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서 도전은 하고 있지만 그 센서의 정확성 문제 때문에 주류로서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좀 그런 부분들을 영구적으로 해결을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영구적으로 해결을 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센서 자체에 그 에러 성분이 바이애스랑 노이즈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이즈는 그냥 이제 우리 라디오 같은 거 켰을 때 지익하는 것처럼 화이트 노이즈라고 부르는데 그런 노이즈와 그다음에 바이애스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한 축으로 이제 에러가 생기는 그런 이제 에러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 에러 성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얼만큼의 에러가 존재한다. 이러한 에러를 어떻게 없앨 수 있다라는 걸 인공지능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ctivity in the Loop Human Kinematics Estimation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공을 던진다. 라고 하면 공을 던질 때 이상한 자세로 던지지는 않잖아요. 던진다라고 했는데 공이 손에서 떠나지 않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런 이제 행동의 어떤 제약을 이해하고 있고 네. 그 제약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활용을 하면은 이제 에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가설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연구는 주로 하버드에서 수행을 하였고요. 한국에 오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최근에 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라는 이제 저널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보통 휴머노이드가 이제 인간의 동작을 학습하는 방식이 광학 기반 모션 캡처였었잖아요. 그러면 이 방식의 문제점은 뭐고 이 방식과 교수님의 방식의 차이점은 뭡니까? 광학 기반 모션 캡처의 장점은 뭐냐면은 사람의 움직임을 굉장히 정확하게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성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활용을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로봇을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겠죠. 단점은 뭐냐면 일단 광학 기반 모션 캡처 카메라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방 같은 경우에 모든 곳에 다 달아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 한 5평 정도의 방이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12대 정도의 카메라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12대 카메라로 뭐 계산을 하자면 뭐 2억이나 3억 이렇게 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 안에서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안에서 예를 들어 그냥 사람이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예를 들어 뭐 용접을 한다든지 또는 뭐 반도체 공정 안에서 움직이는 로봇을 시연한다든지 하면 어떤 복잡한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장비들 때문에 카메라가 사람을 보는데 그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그 가려진 시야 때문에 정확한 값을 얻기 어려운 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몸에 센서만 붙이면은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은 테슬라가 남들이 다 라이다라는 비싼 장비를 가지고 자율주행 연습할 때 카메라 8대로 해서 원가를 확 낮춘 그 이론하고도 약간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T 업체들을 생각해 보면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핸드폰을 다 이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람의 어떤 움직임을 어느 정도 그 대용량으로 모을 수 있고 그걸 활용해서 어느 정도 로봇 훈련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이제 지금까지의 그 챗GPT에 기반이 됐던 LLM 모델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는 이게 한계가 확실히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LLM 모델에서 VLM 모델로 완전히 이전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될까요? 현재 지금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또한 이제 그냥 랭귀지 모델은 아니고요. 사진도 들어가고 뭐 영상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로봇에서도 시각 정보를 융합한 비전 랭귀지 모델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 우리는 촉각 정보나 뭐 청각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융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까지 활용이 되는 멀티모달 뭐 대용량 모델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뭐 데이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로봇 분야에 와서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를 활용해서 실제로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모델들이 이제 로봇에서는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움직임만을 따라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람이 움직이진 않지만 뭐 벽을 밀 수도 있잖아요. 움직임은 생성이 되지 않는데 힘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움직임만을 보았을 때는 그런 힘을 주는 정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 랭귀지 액션뿐만이 아니라 키네틱스라고 하는 힘 정보 또는 관절의 토크 정보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앞으로는 학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사람이 느끼는 감각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로봇 훈련 단계를 아까 3단계로 구분을 하셨는데 뭐 3단계 액션 모델까지 이제 지금 거의 다 온 거네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학습시키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은 모방 학습,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임을 가지고 그거를 따라하게 만드는 이제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가상 환경에서 이제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면서 뭐 5,000대의 로봇, 10,000대의 로봇이 가상 환경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분신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분신들이 막 움직이면서 학습을 하고 그 친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잘못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한 다음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 로봇 훈련 방법고 더 선진화된 방법도 있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방학습, 가상환경에 있는 강화학습 이것을 조합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모방학습 같은 경우는 태스크마다 데이터를 다시 모아야 되고 사람이 움직임을 주는 게 꼭 로봇에게 가장 좋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실제 세상에서 학습을 하기에는 로봇이 움직이면서 실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학습이 되기 전에 로봇이 망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환경에서 학습을 한 다음에 실제로 넘어가는데 또 심투 리얼 갭이라고 해서 갭이 존재를 합니다. 그들을 같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모방학습을 한 다음에 강학습으로 그 궤적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로봇들이 생각을 공유해 가면서 이 로봇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이제 다른 로봇은 이걸 인지하고 다른 행동을 해서 서로 이제 작업 이제 속도를 늘려주고 성공률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협업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로봇이 학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 제 귀에 탁 꽂혔어요. 그런가요? 네. 네, 이제 모방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정답에 가까운 이제 방식을 주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요.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결국 처음에는 정확한 행동이 어떤 거다라는 걸 주지 않는 게 기본적인 학습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랜덤하게 움직이다가 저희가 보상을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동과 거리가 멀 경우 나쁜 보상을 주고요. 행동과 가까울 경우 좋은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로봇,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자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서 착안을 하셨습니까? 사실 뭐 제가 착안을 했다기보다는요. 뭐 기존에도 많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센서를 몸에 착용하고 로봇을 몸에 착용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센서를 착용해서 하는 연구들이 이게 왜 혁신이 없었을까? 어떤 게 근본적으로 문제일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움직임 다양한 제약 정보를 활용하면은 이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데서 좀 한계는 사람과의 인터랙션이 언어로서만 이제 국한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의도를 인식하고 이 사람이 행동을 보고 이 로봇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셜 지능 같은 영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표정이 안 좋고 기분이 나빠 보이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로봇은 그런 게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몸에 센서를 다는 목적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사람의 속마음을 로봇이 알게끔 하는 것.
그것도 살짝 있겠네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관성 센서, 그 IMU라고 하는 센서는 움직임, 그러니까 가속도와 각속도만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같은 걸 보면 그 안에 그 PPG라는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심박을 이제 재는 광연료 센서인데 그 심박 센서를 잘 활용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제 좀 더 이해하고 행동을 할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리퍼런스 러닝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 사람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챗GPT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두 개의 정답을 준 다음에 뭐가 더 좋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튜닝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행동을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이거 좋아, 싫어 라는 사람의 이제 선호도를 주었을 때 그거를 바탕으로 좀 더 이제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봇 훈련 과정에서도 보면 그 시멘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던데 이 시멘틱이라는 게 팔란티어가 그 가장 그 활용을 많이 하는 온톨로지에서도 이게 처음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시멘틱 레이어, 뭐 데이터를 새로 개념을 정의하고 뭐 이런 똑같은 개념입니까? 저희가 다르게 사용을 하긴 합니다. 이제 팔란티어에서 말하는 시멘틱은 데이터 간의 뭐 논리적 관계, 뭐 매출이나 재고 이런 논리적 관계를 정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로봇의 시멘팅은 나와 물리적 세상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의자가 내가 뭐 앉을 수 있는 곳, 앉을 수 없는 곳, 저 문은 내가 열 수 있는 것, 열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 정보 이제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로봇한테 어떤 오감을 불러 넣어주는데 기본 재료가 되는 것을 시멘틱이다. 그래서 오감을 가지고 먼저 이제 세상을 보고 느끼게 되고요. 그 위에서 세상과 나와의 관계도를 이제 판단하는 게 좀 더 시멘틱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이제 그 피지컬 AI 2026년도를 관통하는 화두다라고 볼 수 있는데 테슬라, 엔비디아, 중국의 유니트리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또 한국에서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 부분에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그 수준 세계 최고다. 어디를 꼽습니까? 하드웨어나 제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현대차가 합니다. 가지고 있는 제어 관점에서 하드웨어 관점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단가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제 유니트리가 유니트리의 로봇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한 대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다양한 기업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구매를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벨 구매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격이 있고 그 구매를 해서 학습이나 이런 그 뭔가를 수행할 때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유니트리 가장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국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치고 들어오면 이게 다른 나라들 이 로봇 산업 버텨낼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유니트리 지온 같은 경우는 뭐 개발자 버전에서 한 1억 내외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1억 내외로 현재 상태에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고 쿠다를 만들면서 그 생태계를 독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니트리가 그 로봇과 그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해주면서 생태계를 이제 차지하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이 좀 이제 승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간혹 들곤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됩니까? 지금 이 피지컬 AI 시대에. 우리는 제조업 특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들 분들도 굉장히 손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만의 뭔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봇을 학습시킬 수 있다면 뭐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뭐 선박을 제조할 때 용접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곳에서 차별성을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조업 데이터들이 있을 때 각각 다른 형태로 데이터를 모으고 이 데이터가 퓨전화되어 있지 않고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현재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통일화하고 이제 정량화하고 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이제 보았을 때 현재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은 굉장히 제한된 범위의 인공지능과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현재 말하고 있는 이제 딥러닝을 거의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로봇이라고 하면은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뭐 네발 로봇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로봇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에서 온 로봇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제일 쉬운 방법은 인간하고 유사한 존재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제 로봇 안에서 이제 보면은 뭐 소프트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이나 고무 등 부드러운 소재를 가지고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착용형 로봇, 이런 로봇도 존재를 하고요.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했을 때 분명히 휴머노이드, 네발 로봇, 뭐 한 팔이나 두 팔이 달린 어느 정도 사람의 형태를 많이 띈 로봇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범위의 로봇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으로 봤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광범위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시는 피지컬 AI의 정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다. 이거는 더 그 세계가 넓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로봇이 이제 환경과 인터랙션을 하는데 언어나 시각 정보로서 이제 도움을 받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이해하고 또는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네, 다양한 플랫폼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 피지컬 AI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의 테크토크, 오늘은 고려대학교 김대겸 교수와 얘기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한국의 경쟁력은 바로 우수한 제조 데이터를 잘 AI가 인식하도록 해서 로봇을 잘 훈련시키는 것, 여기에 경쟁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김대겸 교수가 개발한 인간의 몸에다가 센서를 부착해서 로봇을 훈련시키는 것. 이것은 테슬라가 라이다라는 비싼 기구를 쓰지 않고 카메라 8대로 경쟁력을 확보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것이 무궁무진하게 발을 뻗을 수 있다. 이 김대겸 교수의 그 연구 노력 앞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